무조건 합의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합의?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당연히 그냥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나 자체의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 우리 김한 씨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행복해지시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 예. 네, 저는 좀 그런 혹시 이렇게, 나 이것 좀 불편해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제가 조금만 헌신한다면 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갖진 않아서 근데 대부분 인사치레로든 뭐든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우리 그럼 잘 안 먹지 그리고. 안 먹죠. 아니면 언제 차 한 잔 마셔야지, 뭐 커피 한 잔 해야지. 이게 인사치레면서도 너하고 나의 이런 어떤 정도의 관계는 관계가 유지해야 될것 같아. 유지되어 있다, 유지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를 잘 못하는 거죠. 잘 가 그러면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맞아요. 다음에 또 봐. 뭐 이렇게 볼 것도 아니면서. 그래, 그런 네. 게 있죠. 맞아요.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계 중독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좋아해서 술을 먹다 보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중독이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없어져요. 누가 날 먹냐면 술이 날 먹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약을 먹었는지 나중에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계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 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언제쯤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33? 33. 네. 33 때 이제 독립한 거죠. 예,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걱정이 없어요? 네. 이 중에선 그럼 제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25살에 25살. 아나운서 입사하면서 멀어서 그러니까 우리 25살도 되게 빠르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지금 중이잖아요. 네. 25 받고 20살 가겠습니다. 오 빠르시다. 20살? 예. 실제로? 굉장히 예. 빨리 나오셨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거의 지역,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계셨던 지역이 달랐군요. 달랐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거 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혼 때문에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26살 때 제가 이제 유학을 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26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다. 그랬더니 와 대박. 왜? 진짜. 왜 26살때까지 맞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다닌 대학이 서울인데 내가 서울 살아가지고 여기 다녔다 어쩔래. 그랬더니 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상담 공부하는구나. 어떻게 이게 뭐 의존성 인격 장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는 받고 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너무 좀 야 이게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우리 문화에서는. 예, 심지어는 그 40인데 같이 살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쫓겨나가고 그걸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누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는 거의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다. 저희 집에 처음에는 4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저랑.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면서 방이 저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가 나눠 써야 될까요? 막내가. 막내는 여동생인데 제가 장남이고. 아, 그러면 남자. 제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그마치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방을 썼어요. 그래서 다들 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 방이 제일 넓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막 꾸미고 살았어요. 예. 소피마로서 브룩실즈 사진을 막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예.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들은 또 사셨던 것 같아요. 예. 매주를 항상 띄우시더라고요. 매주를 띄우시고 그 쌀티박을 튀겨가지고 옛날에 그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이렇게 조총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말리면 이렇게 자르면 그게 강정이 되잖아요. 그걸 다 옛날에 만들어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보시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옷을 어떻게 갈아입었지? 그냥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냥 뒤돌아서서 갈아입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각자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 한 개였습니다. 화장실 한 개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놔 일부러. 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안 잠그셔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계실 때는 모르고 들어가면 그래요. 그때 알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족 전체가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아주 그냥 병리적인 가족이네.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편람 이런 건데 그게 버전 5가 나왔거든요. 버전 4가 나왔을 때입니다. 1994년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나라마다 좀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걸 한번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재한 게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게 화가 뭐죠? 불화자인데 분노잖아요. 그죠? 분노병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냥 앵거 디지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앵거 뭐 신드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분노병 이렇게 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잘 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노 조절. 네,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분노를 못 내는 병이 맞아요. 삭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어떤 거냐면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안에는 딴 감정이 또 있으니까 이걸 잘 다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자, 화병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바로 나왔어. 우리 어머님이 늘 말로는 내가 딸이래. 맨날 딸이래요. 네. 근데 진짜 딸은 옆에 두고 나한테는 걸레를 던져요. 빨리 걸레질하라고. 신우이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지금? 관계. 관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시그널일까요? 내 안에 정말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정말 딸이고 싶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죠? 네.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강경파.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커. 바깥으로 잘 나와.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항상 상대방에 가요.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 가는 걸 우리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관계 때문에. 근데 강경파는 알려줍니다. 구심력, 원심력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한 감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요, 딸은커녕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시녀로 보여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러워요. 이런 감정이 온건파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건파 감정은 왜 온건파가 됐겠어요? 표현을 못하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상과 나눌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화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병이에요. 한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도 잘 못 내고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서러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꽉 차겠죠. 터지게 생겼죠, 그죠? 네. 속이 썩. 그런 병이 바로 한마는 할 때 그 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 감정을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 온건파 감정, 자기를 향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한 병은 계속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예. 우리가 개별 그릇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냥 찌개 끓여놓고 같이 퍼먹는 거지. 그걸 따로 먹으면 야 식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때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별 적식 뭐 위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싱글 데디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애가 꽤 많아요. 한 4~5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여자아이인데 한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애가 화가 났습니다. 안 빨리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No!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Can I come in? 했더니 No! 그래요.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들어가. 그럼 갈게. 너 마음 진정되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장난이겠지?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이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빠가 밉다고 말이지. 널 키우느라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을 잠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끄내다 열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가. 가만 있어봐.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 존중하는 거야. 네 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문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경계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문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29살 때 접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7월 달에 그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9살 때 주례를 했다니까요. 아마 나보다 더 빨리 주례한 사람은 없을 거야. 29살에 어떻게 주례를 해요? 사회도 아니고. 미국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왜 리허설을 할까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랑 짝 해라.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요. 서로 그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 거기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야? 뭐 이러고 앉아 똑같이 안 입으니까.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하잖아요. 뭘 해요?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 왜 허락을 받아요?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40살이 됐는데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 받아야 돼요. 허락 못 받아갖고 막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결혼의 숙제는 뭐냐면 양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 노력도 안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빠 양반다리 연습 좀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다리 있어야 무슨 되는 말인가 했더니 그 집에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말이 길기 때문에 양반다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양반다리로 집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미지가 약간 가부장 이미지가 있었죠. 제가 코너를 뭐 여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이런 코너를 짜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빨리 좀 벗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게.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이제 약간 원래는 좀 무뚝뚝한데 내성적이고 조금 싹싹하게 보이려고 뭐 조금의 어떤 애교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발산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요. 결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저도 이제 지금 대학생 딸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내 허락을 득해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좋다고 막 그냥 막 넘어가는데 예? 나는 싫거든. 내가 걔랑 살 줄도 몰라 이거예요? 우리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절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 예, 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걔 이름이 수진이야. 수진이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을까? 뭐 일요일 4시면 얘가 알바한다고 그랬나? 아니 알바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한다고 그랬지. 시험 끝나면 그만둔다고 그랬나? 지금 전화 오기 전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전화 걸어볼까 말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 전화를 합니다. 수진아 전화 받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얘기해. 안 괜찮구나. 아니 빨리 얘기해. 그럼 다음에 할까? 아니 빨리 얘기해. 미안해. 그럼 답답해. 이 정도면 2줄인가요, 석줄인가요? 3줄이겠죠. 오늘 확실히 석줄인지를 알겠죠. 석줄이네, 석줄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 걸면 되잖아, 수진이한테. 너 바빠? 야, 나도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좀 듣고 좀, 너도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배려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착한 친구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아들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딸로 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는 거죠? 예. 여기 포인트는, 석줄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을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간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대생으로 생활하는 친구인데 실습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3, 4년 되면. 실습하면 이제 밤늦게 끝나나 봐. 그래갖고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절친이랑 자취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 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2끼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요. 그래갖고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취방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서 막 떠리를 파는데 딱 1인분 조만큼 떡볶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헐레벌떡 집을 돌아갔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9시면 자는 친구야.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있어요. 얘가 또 안 자고 있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이 개코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네. 그래갖고 떡볶이? 야, 나 안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사왔지. 진짜? 그럼. 봐봐, 1인분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먹고 들어왔지. 진짜야? 너무 고마워. 야, 너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지? 너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먹고 들어왔다니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로. 같이 먹자. 됐다니까. 야, 딱 1인분이잖아. 너 주려고 내가 남겨온 거야. 그리고 진짜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냥 꼬르륵꼬르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말을 못하는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 내 자리가 없구나. 경계가 없구나. 걸 이 친구는 알아차린 거죠. 대단한 친구.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생면부지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개비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네. God bless you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네.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카레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비슷한 것 같다. 야,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네네.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야지 뭐.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만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을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세요?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죠? 네. 실제로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쌀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똥 먹어 똥 이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아. 이거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 여성들도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도 얘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려요.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좋아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했을 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5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제가 워싱턴하고 뉴욕에 이제 교민 강연을 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보시니 미국이 좋으시냐, 한국이 좋으시냐. 60%의 교민은 한국이 좋은데 40%는 미국 최고래요. 저는 미국이 좋다는 분들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영어를 잘해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낳을수록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남자든 그 직업과든 아니면 삶과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 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요?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거 호칭이 거의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아니면 멋있다.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됐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도 있어요.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인간아. 감동적이죠. 와, 확 와닿는다. 가슴 뜨겁죠. 휴먼이야.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오빠하고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자, 그래서 지금 오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오빠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해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니 정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도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글에 대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정글 같아요. 이제 상처를 받으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대요. 실제 동물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져서 치료가 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디서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야 나와 대화하자고, 야 나와. 그럼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더 긴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리고 이제 더 찔러대면은 이제 이 상처받은 동물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두움에 길들여져서 빛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나 교제 중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 잘 못하는 남자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쉬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간 거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성들이 이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조금. 여성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네요. 안 되시네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성들이 시집은 잘 간다고 할까요? 희한해. 그렇죠? 너무 잘 가. 그렇죠. 네. 저 너무 잘 간다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분이 경제력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놀지 않아요. 그래, 맞아. 깜짝같이 속아.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회개. 모든 어두움은 회개했어요. 맞아. 근데 많이 놀아봐서 원이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오빠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 오빠 만나보고 저 오빠 이제 만날 오빠는 주님밖에 계시지가 않아요. 맞아.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맞아. 이걸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이 별로 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으로 바뀌어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어디를 떠돌아요? 부천. 무서워. 네, 현대사회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안 사. 그냥 떠돌아. 백화점 계속 떠돌아. 안 사. 그냥 떠돌아. 안 사. 그냥 떠돌아. 떠돌아봤지 못할 때, 그렇지? 나 많이 봤어. 진짜 떠도는 사람들. 그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 없으니 안 되던가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축제 분위기. 아나운서들 회식했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사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없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물건이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욕구가 불만일 때 어떤 음식이 땡기세요? 맵고 짜고 달고. 보세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다 똑같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어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그리고 막 짠 거. 근데 음식과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물건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래요. 즉 자족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을이 되기 시작했죠.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오늘 신청하고 안 온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들만한 백이 있던가요? 여성분들? 없어. 이때까지 봉지 들고 다녔어, 봉지. 봉지에 매직으로 브랜드 써가지고 너무 창피해. 난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샀죠. 사셨죠. 근데 올해 들만한 게? 없죠. 어쩌면 이건 정말로 물건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을 내가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했어요. 했지. 자, 그런 거 한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2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4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4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콧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화날 때 노래 나오진 않죠? 네? 막 염려가 있을 때 노래 나오진 않잖아요. 최근에 콧노래를 하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되게 소울 있게 노래하시는 분들. 네? 막 완전 소울 있게 막 내 나이가 네? 막 이런 계보 없는 춤 춰가면서.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영혼 맑은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하고 친구 먹으세요.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물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교육보다 더 센 거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받아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위로. 네? 지금 뭘 받아 적어요? 거기다 뭘 받아 적냐고요? 네? 지금 뭘 쓴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쓸 게 뭐가 있어요? 뭘 안 써도 되고, 제가 보기에 사람은요, 좋으면 복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REF를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자기가 따라 입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그걸 누가 공부해요? 누가 REF를 공부해야 하냐고요. 좋으면은 그 사람 흉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최고의 강한 교육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고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고 어우러지고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저희가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은 유머 감각이 저절로 생겨난대요. 저는 이제 개그를 또 전공하지도 않고 또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60년을 사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부담된 남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일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UFC. 어머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파? 어떠셔? 항상 아파. 너희 애비는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네. 그리고 엄마 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숫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짱호가 이런 거 보내지 마. 너희 애비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죽은 때 얼른 안 뒤져버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네, 보내지 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 월드비전이라는 NGO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를 의뢰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힘든 아이들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원자들에게 좋은 강연 콘텐츠를 주고 그걸 강연화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건데 제가 막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러한 현상을 영어에서는 OGR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오지랖.
맞아요. 저 오지랖 좀 있어요. 오지랖.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전 처음에 뭐 우물 파거나 학교 짓는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전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게 내가 내전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고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100만 명의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 아이가 돼버렸다. 어른 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버려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